오! 퇴장 아니야? 와, 이거 뭐죠? 아게로를 빼는구나. 지금 라인 굉장히 끌어올렸죠? 후방 빌더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에데르송이랑 브라보가 그 공을 다루는 어떤 그 그림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자, 경기 재밌게 됐어. 밟았는데? 밟혔어. PK 맞아요? 자, 굉장히 좋은 골키퍼입니다. 파트리시오는. 스털링 대 파트리시오. 막아요! 다시 차세요! 다시 올려! 키크 바꿔! 야씨, 새벽이 존나 재밌네. 뭐야, 키크 안 바꿔? 그대로야! 와, 씨. 근데 그 와중에 또 막히긴 했어. 자, 일단 황희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 경기가 있기 전 몇 시간 전에 함부르크 지역지에서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황희찬이 울버햄튼으로 이적을 한다. 최근에 몇 주 동안 링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딜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간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금액은 한화로 350억 정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황희찬이 짤츠부르크에서 함부르크로 임대를 갔었죠. 이제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에이전트 티스 때문에 조금 더 함부르크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글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역지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이적이 성사되는 경우도 또 덜어 있죠. 그거는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뭘 생각을 해봐야 되냐? 황희찬이 왔을 때 이 울버햄튼에 대한 상황을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격으로 따지면 언터처블한 라울 히메네즈, 그리고 지오그 조타, 아다마 트로우레가 3톱을 형성을 하고 있죠. 근데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3-5-2를 쓰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댄동커가 이 센터백 라인이 붕괴가 되면서 백스리에 스토퍼로 내려가 있는데, 원래 이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죠. 댄동커, 네베스, 주앙 무티뉴, 그리고 양쪽 윙백에 투톱을 쓰게 된다면 조타와 라울 히메네즈입니다. 그거 혹은 3-4-3이에요. 라울 히메네즈는 타리그로 이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당장 황희찬이 밀어낼 수 있는 선수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실력 여하를 떠나서 현재 울버햄튼에서 그만큼 굉장히 좋은 입지와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니까. 그럼 나머지 아다마 트라우레는 오늘 경기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선수의 그 독특한,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안에서 몇 시즌 동안 이 적응해내면서 나오는 폭발적인 럭비 드리블, 이게 이게 축구 선수야, 럭비 선수야, 미식 축구 선수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다 치고, 그럼 나머지 한 자리란 말이에요. 페드로 네투나 쿠트로네. 페드로 네투는 모르겠습니다만 쿠트로네는 지금 당장 리그에 적응하기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자, 그럼 조타예요. 최근에 조타가 득점한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베시타슈 경기에서 이 교체 투입 때 세트트릭을 했죠. 그 다음에 또 멀티골을 기록한 경기도 있었고. 근데 조타는 지난 시즌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이번 시즌 별로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여러 컨텐츠를 통해서 굉장히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타는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조타가 투톱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지금 3톱에서 못하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황희찬도 윙거 자원이 아니라 톱 자원입니다. 황희찬은 윙 플레이어, 윙 포워드에서 안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보다 투톱으로 있다가 가운데에서 측면으로 찢고 중앙에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를 특기로 하는 선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3-4-3 전술에서 과연 황희찬이 어느 정도 이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그거에 대한 좀 이 걱정은 있고, 투톱이라면 라울 히메네즈가 있다는 전제 아래 황희찬이랑은 굉장히 좋은 궁합을 보여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아예 다른 가능성으로, 자, 이적료가 350억이다. 싼 이적료는 아니죠. 그러면 과연 이 황희찬을 봤을 때 라울 히메네즈가 라리가로 돌아가고 싶다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혹시나 라울 히메네즈의 이탈 이후에 주전급으로 데려오는 공격수는 아니냐. 이거는 저는 이것도 일가견이란다. 일부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거는 황희찬이 겨울 이적 시장에 좀 온다 하더라도 조금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황희찬이 PL에 온다면 여러 가지 어떤 황희찬의 최근의 축구적인 센스,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 굉장히 좀 재미있게 적용돼서
좀 더 피해를 풍성하게 그리고 한국 팬들 입장에서 더 즐겁게 경기를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울버햄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에 그 멤버 그대로 나왔습니다. 전문 수비수가 없는 상태에서 로만 사이스, 코너 코디, 덴동커 3명의 미드필더가 백스리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베스와 주앙 무티뉴, 조니 카스트로 도어티, 그리고 지오그 조타, 라울 히메네즈, 아다마 트라우레 이렇게 3-4-3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때 베르나르도 실바의 위치를 살짝 조정하면서 지금까지 최근에 문제가 돼 있었던 왼쪽에서의 이 빌더 문제를 굉장히 좀 영리하게 해결해주는 모습이 있었죠. 오늘 경기에서는 초반에 보면 2-4-3-1 정도라고 보면 됐습니다. 센터백 2명, 지난 경기에서는 균도한 옆에 왼쪽에 베르나르도 실바, 오른쪽에 카이로코로 좁혀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라 센터백 둘, 그 다음에 미드필더 두 쪽, 그러니까 베르나르도 실바와 로드리를 동시에 기용을 하고 왼쪽 풀백, 오른쪽 풀백, 워커랑 맨디를 그냥 측면 그대로 두는 그런 느낌으로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그냥 4-2-3-1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면 되는 그림이었는데 경기가 재미있게 돌아간 거는 순간적으로 롱패스가 들어올 때 카이로커의 라인 컨트롤 미스, 좋은 점으로 보자면 이 지오그 조타가 굉장히 영리하게 빠져들어가면서 뒷공간이 팍 열렸죠. 근데 그때 에드레송이 막기 위해서 나왔다가 퇴장을 당합니다. 명백한 득점 기회를 방해 저지했기 때문에 퇴장이 맞습니다. 레드카드. 그때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선발 복귀를 한 아게로를 빼고 브라보를 투입을 해요. 이거 골키퍼 한 명이 나왔어야 되는 상황인데 재밌으려면 사실 카이로커가 골키퍼라는 것도 재밌었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뭐 좀 가능성이 극히 떨어지는 일이니까 그렇게 되면서 브라보가 들어오게 됐고 아게로가 빠져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방에서의 위치 조정이 있었죠. 브라보와 에데르송이 최후방에서 가지는 영향력과 커버할 수 있는 박스 안에 이 범위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울버햄튼이 기회를 잡았다 생각을 하고 굉장히 하이라인 하이프레스로 이 브라보의 후방 빌드업 작업을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굉장히 좀 재미있게 된 거는 덴동커가 리아드 마레즈 발을 밟죠. 넘어졌는데 마틴 애킨슨 정말 쓰레기 같은 주심이죠. 그 상황에서 처음에는 PK를 불지 않았다고 VAR을 꽤 오래 봤습니다. 근데 밟았어요. 명확하게 밟았습니다. PK를 줬죠. 여기서도 웃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킥을 했는데 파트리쇼가 막아요. 파트리쇼 참 좋은 골키퍼죠. 막았는데 킥하는 순간에 이 울버햄튼의 수비수들이 박스 안쪽에 들어오고 있었고 다시 차라고 시킵니다. 다시 찼어요. 근데 그때 펩은 얘기하죠. 내가 봤을 때는 야야야야 바꿔 한 것 같아. 키커 바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인터뷰를 정확하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바꾸라는 포지션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쌩 까고 그대로 스털링이 또 찹니다. 근데 스털링이 또 막혀요. 그런데 파트리쇼가 이번에는 막은 그 공이 그냥 앞쪽으로 살짝 흐르면서 스털링이 필드골로 세탁을 하죠. 그 이후에는 이 맨체스터 시티가 거의 두 줄 수비, 그러니까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서는 거의 좀 뭐라 그럴까요? 어색한 느낌이죠. 백포에다가 베르나르도 실바를 왼쪽, 그 다음에 이 오른쪽 마레즈 두 줄로 최전방에는 이 스털링만 두고 지속적으로 뒤로 후방에 많이 빠져서 막는 그림을 보여주고 반대로 울버햄튼은 이거 수적 우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때리자. 측면에 아다마 트라우레, 그 다음에 이 지오그 조타 이런 선수를 통해서 계속 공략을 하는데도 경기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이 지금 전반 추가 시간만 7분이었잖아요. 남은 시간 동안에 맨체스터 시티가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하프타임에 스털링, 펩한테 개지랄 먹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로 VAR 얘기를 살짝만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PK 장면에도 그렇고 막 VAR이 막 나왔었는데 이 경기에서도 VAR 온필드 모니터가 이렇게 쭉 안 뻗어 있고 턱을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이 비춰졌죠. 온필드에서 이 모니터를 제공해 놓는 거는 VOR, 비디오 오퍼레이팅 룸에서 야 저거 애매하다, 네가 직접 확인해봐라. 그럼 주심이 모니터로 가서 확인해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그걸 보고 안 보고는 주심의 절대적인
개인 권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PL에 있는 VAR 시스템은 모니터로 보러 가지 않아요. 즉 VOR에 있는 VAR 레프리가 야야야야 이거 보니까 이거 PK 차야 돼. 그러면 필드 위에 있는 진짜 주심이 오케이 줄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즉 이 얘기는 VAR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VAR 주심이 된다는 얘기죠. 바꿔 이야기하면 경기의 주심이 2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축구 룰은 주심이 1명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PL에서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VAR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주심은 영향을 안 끼쳐. VAR의 이야기만 전적으로 듣고 있다가 기다려 이렇게 가니까 저는 이거는 결국에는 실질적인 주심이 지금 2명이 생겼다.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후반부도 어떻게 경기가 풀려가는지 지켜보죠. 맞았어요. 스타님 이거 들어가야 돼요. 이거 넣어야 돼요. VOR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골! 아담아 트라우레! 와, 씨. 돌았다 이거. 야 이거 진짜 탄력으로 밀어넣은 거야 이거는. 받아서 힘으로 밀고 들어가서 빡! 아우 진짜. 와! 이거 아담아 트라우레야. 야 맨디 이거는 너무 치명적이네요. 아유 저런 등신 저걸 그냥 공을 빨리 보내. 야 이게 진짜 이런 선수는 방출해야 됩니다. 와 완전 털렸어. 자 그럼 후반전 얘기를 가보겠습니다. 에릭 가르시아를 투입을 해서 백3로 전환을 했고 좀 더 안정적인 수비를 위해서 그 다음에 로드리, 케빈 데브라이너 원터치 패스로 스털링이 달아난 득점까지 만들어서 2대0. 아 역시 맨체스터 시티가 굉장히 수비적으로 좀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지만 득점을 만들어내고 경기를 끝내나 싶었는데 아다마 트라오레의 탄력 넘치는 추격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기의 어떤 페인 두 번째 페인, 첫 번째 페인은 에데르송이었던 실수죠. 두 번째 페인은 바로 맨디입니다. 맨디는 이따위 수비를 하면 안 되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자기가 자기 피지컬이 대단하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이렇게 해서 공 내보내면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다마 트라오레한테는 안 돼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아다마 트라오레 성을 좀 대적할 수 있는 피지컬을 찾으려면 예전에 블랙번과 QPR에 있었던 크리스토퍼 삼바 정도 와야 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정말 안일하기 그지없는 수비란 거죠. 아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맨시티 팬이라면 개쌍욕을 받고 싶은 그런 수비. 그 다음에 트라오레가 그걸 공 뺏은 다음에 어시스트하고 득점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도어티한테 털리면서 나온 거는 이제 오타멘디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점 이 경기를 그르친 이 주적 3명을 꼽으라면 에데르송, 맨디, 오타멘디. 근데 이미 오타멘디는 그 이전에 약간 충격을 받은 상태, 부상 비슷한 장면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 전에 막 잘 맞고 있었지만 울버햄튼이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 아다마 트라우레는 이 선수는 제가 예전에 생각했을 때는 한계가 되게 명확한 선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타고난 하드웨어와 이 피지컬로 그 자신의 부족한 소프트웨어를 겨우 메꾸는 정도의 선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생긴 이 축구 센스 때문에 그냥 선수 자체가 위협적이다. 아다마 트라우레는 굉장히 좀 주목해 볼 만하고 그 다음에 누누 감독은 제가 아스날 극구 막 이랬었는데 이제 막상 제가 알기로는 울버햄튼 팬들은 누누 감독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 감독이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상대방이 밀고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공세를 취했을 때 막고 있다가 카운터를 때리는 수동적인 전술은 굉장히 강력하나 자기보다 밑에 있는 팀들 이른바 탑6 내지는 빅6라고 불리는 팀들 이외의 팀들을 상대할 때 즉 저들이 내려앉아 있을 때 전술이 굉장히 좀 부족한 편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울버햄튼 팬들은 좀 누누 감독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저도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은 단점이니까 누누 발렌시아의 누누는 별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기를 만들어내는 건 어쨌든 누누의 어떤 그 능력은 일부 굉장히 인정할 만하다라고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경기 전에도 이미 저는 끝이 났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경기에 패배하면서 완전히 끝. 리버풀은 리그 우승인데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어느 타이밍에 리그 우승을 발표를 해서 PL 92년도에 EPL 출범한 이후에 가장 빠른 타이밍에 우승 결정을 지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무패 우승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정도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고, 맨체스터 시티는 뭐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펩 가르디올라도 아마 대대적인 이 선수단 리빌딩을 통해서 아마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이는데, 이번 시즌은 리그는 끝났고 다음 시즌 어떤 식으로 이제 구상을 하고 꾸려 나가는지,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레알 마드리드는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두 경기 연속 무승부예요. 근데 그 무승부가 무승부 같은 무승부가 아닙니다. 정말 운도 안 따라주고 결정력이 마지막에 약간 삐끗해서 골대 맞고 이러느라 엘 클라시코도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이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그 무승부 경기, 그 경기도 골대 맞추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 얘기하면 레알 마드리드 경기력이 엄청 좋다. 페데리코 발베르데를 중심으로. 그리고 내년 챔피언스리그 16강 할 때쯤이면 아즈레가 복귀할 거고, 지금의 상황이면 맨시티가 레알 마드리드 이기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서 펩이 어떤 식으로 나머지 시즌을 좀 보내는지를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싱데이 빡빡하죠? 주말에 또 경기 있습니다. 그때 돌아오겠습니다.